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지내야 했던 동남아 출신의 한 여성에게 함께 고아원에서 지냈던 한 여성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그런 언니의 제안으로 급하게 한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생긴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 30살 투안 응구엔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벌써 8년 차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언뜻 코리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유명한 나라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동남아시아에서 K-팝, K-드라마 열풍이 대단하다는데 저는 가난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는 베트남 도심처럼 한국 연예인들로 도배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랬던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제가 일하던 시장 가게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거기에서 함께 지냈던 언니였죠. 언니는 저를 찾아다녔다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언니가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저는 모든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얼떨떨한 건 둘째치고 언니의 외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는 꼬질꼬질 그 자체였는데 이번에 만난 언니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번듯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동남아 사람들은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언니는 대체 뭘 했는지 피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언니를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봤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투안, 너 여기서 일하면 얼마 받아? 나? 7만 동 받지. 베트남 돈으로 7만 동은 한국 돈으로 4천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의 반도 안 되는 돈이 하루 일당인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일당이 적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당연했고 모두가 저처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마치 비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한국 아니? 한국에서는 하루에 150만 동은 벌 수 있어. 150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예요. 저는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오래 일했다 보니 셈은 좀 빠른 편이거든요.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한국에서 일을 하면 한 달에 240만 원을 벌 수 있었어요. 반면에 베트남에서 일을 하면 12만 원이 전부죠. 무려 20배가 넘는 돈을 버는 거예요. 언니, 설마 한국에서 일한 거야? 응, 맞아. 한국에서 일하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 할머니 병원비도 낼 수 있게 됐고 말이야.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베트남에 가게를 차리는 게 내 목표야. 언니도 저처럼 집이 가난해서 고아원에 맡겨졌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컸어요. 그런 할머니가 병원비가 없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한국에서 돈을 번 덕에 할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인생이 180도 바뀐 언니를 부러워하고 있을 때 언니가 혹할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 몇 년 만에 온 거야.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한국으로 가거든? 너도 같이 갈래? 내가 일하는 공장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너라면 내가 믿고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지역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만난 중국인들 중에 멀쩡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중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사는 편이다 보니 그 사람들은 돈이 있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어요. 간혹 저에게 돈을 주며 좋은 시간을 보내보지 않겠냐는 40, 50대 아저씨들도 있었죠. 그리고 중국인 사장님 밑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일을 시켜서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언니 말만 믿고 한국에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서는 도움받을 곳 하나 없는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머뭇거리자 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나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한국인들처럼 좋은 사람들이 없어. 임금도 한 번 밀린 적 없고 다들 좋은 사람들 뿐이었다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나만 믿어. 언니는 고아원에 있을 때도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던 터라 저는 언니만 믿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부잣집 사모님처럼 나타난 언니를 보니 주저할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는 제 답을 듣자마자 공장 사장님과 통화를 했고 저는 얼마 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잊히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다른 세상을 넘어 다른 행성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물건이 너무 많았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에 갔는데
수도꼭지의 머리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요리조리 둘러봐도 당초에 찾을 수가 없어서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사람들이 물 쓰는 게 아까워서 구색만 맞춰놨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이 제 앞에 쓱 나타나시더니 수도꼭지 아래쪽에 손을 쓱 가져다 대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청소하시는 분은 센서에 손을 대면 물이 나오는 거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수도꼭지조차 귀해서 대야에 물을 받아 쓰던 곳에서 온 저로서는 충격 그 자체였죠. 그 다음으로 놀란 건 공항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원래 그렇게 다 크고 하얀 건지 저는 베트남 여자들 중에서도 키가 좀 큰 편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왜소하더라고요. 게다가 옷차림새도 초라해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베트남에서야 다 해진 반바지에 물 빠진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오히려 제가 잘 차려입는 축에 속했는데 한국인들은 잘 차려입은 양복 차림에 헤어스타일까지 깔끔하게 정돈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기가 죽은 상태로 저를 마중 나온 언니와 만났고 언니와 함께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봉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는 저처럼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베트남 외에 캄보디아, 필리핀 등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한국에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일하는 공장에서는 기숙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별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바닥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창문이 있는 번듯한 방이었어요. 평생 동안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벌레가 돌아다니는 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러 온 사람에게 이런 집을 내어줄 수 있는 건지 대체 한국인들은 얼마나 부자이길래 노동자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가장 좋았던 건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들어오는 월급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집도 주고 점심시간에는 밥도 주는데 이걸 다 월급에서 빼고 주는 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첫 월급은 약속했던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매달 꼬박꼬박 같은 날짜, 심지어 같은 시간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한국에 자동이체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월급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도록 돈 문제만큼은 정확히 하려고 자동이체를 걸어뒀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중국인 사장 밑에서 일할 때는 하루 4,000원도 안 되는 일당마저도 떼어먹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월급을 달라고 노래를 불러야 그제야 줄 정도였고요. 그런데 한국 사장님들은 훨씬 많은 돈을 주면서도 돈은 꼬박꼬박 준다는 게 저에게는 신기했어요. 중국도 아시아에서 잘 사는 축에 속하는 나라라면서 어떻게 한국인들과 습성이 이렇게 다른가? 언니 말대로 한국인만 한 사람들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하는 사장님의 태도도 달랐어요. 중국 사장은 동남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고는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맘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머리를 치는 건 일상이었고 사장의 와이프는 여직원들을 말로 부르지 않고 머리를 잡아당겨서 부르고는 했습니다. 머리를 쭉 잡아당겨서 악! 소리를 내면 그제야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 사장님은 돈만 잘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면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직원의 생일이 되면 생일 보너스라는 것도 챙겨주셨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번 더 사주라는 거였죠. 사람에 따라 가족 생각만 하지 말고 한국에서 입을 예쁜 옷 한 벌 사 입으라는 말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면 걱정이 되는 게 사장님 와이프예요. 중국인 사장은 자기 남편이 여직원들이랑 한마디만 대화를 해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달려왔거든요. 자기 남편한테 왜 꼬리 치냐는 거죠. 실제로는 볼 것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모님은 달랐습니다. 공장에서 밥을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꼭 한 번씩 간식거리를 사다 주셨어요. 점심 먹고 저녁까지 일하려면 지치니까 좀 먹으라면서요. 이런 보살핌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동남아시아에서 그것도 가난한 베트남에서 온 저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게 점점 사라졌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해주는 고마운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한국어도 배우고 일도 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한국 사람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죠. 남편을 만난 곳은 한글 수업에서였어요. 한국인인 남편은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제가 먼저 반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난다면서 저를 밀어냈지만 제 끈질긴 구애 끝에 저를 받아주었죠.
한국인들은 나이가 중요하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사실 베트남 남자들 중 상당수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베트남 남자들과 확연히 다른 남편과 결혼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남편의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것도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이요.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도 탐탁지 않은데 문화 차이가 걱정이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더라도 어쨌든 나중에는 결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잘 대해주시겠지, 제가 잘하면 예뻐해 주시겠지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다녔던 공장 사장님처럼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결혼 후 처음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밥그릇 좀 내려놓고 먹으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예의를 차리려고 밥그릇을 들고 먹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아원에 살 때 밥알 한 알도 귀하다라고 배우며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밥을 안 흘린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먹으면 흘릴 게 뻔했어요. 밥그릇 내려놓고 먹어라. 그러고 먹으면 못 사는 집 며느리처럼 보이니까 이 말을 듣는데 순간 상처받더라고요. 가뜩이나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애가 시집와서도 거지처럼 먹고 있으면 되겠니? 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게 예의라고 하니까 지켜보려고 했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서투르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럴수록 이게 다 내가 동남아서 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위축되어 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을 뵈면 먼저 살갑게 인사를 건네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분들의 대화 내용을 듣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욱이 엄마네? 그 집 며느리 베트남인가 거기서 왔다잖아. 거기 애들은 학교도 못 가지 않아? 못 배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떡해? 자식 낳으면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시댁돈을 홀라당 들고 도망간 동남아 며느리들도 있다던데? 현욱이 엄마한테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다리도 후들거렸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할망구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었더라면 그러게 말이야. 나도 걱정이 많아. 하면서 동의하실 줄 알았는데 화를 내면서 나타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동네 어르신들에게 화를 내고 계셨어요. 우리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앤데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조금이라도 싼 거 사겠다고 시장을 몇 바퀴를 도는지 알아? 어르신들은 아니, 나는 그저 걱정이 돼서 그렇지. 라며 시어머니의 화를 잠재우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참지 않으셨죠. 한국 음식은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애가 지 남편이랑 시어머니 먹이겠다고 매일같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요리를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 황씨네는 아직 며느리 못 봤지? 며느리 못 봤다고 질투하는 거야? 남들이 눈꼴쇼 할까봐 우리 며느리 자랑 안 하고 다닌 건데 지금부터 자랑 한번 해볼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렇게 화를 내주실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줄도 몰랐고요. 제가 어디서 뭘 하든 신경도 안 쓰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저렇게 화를 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7살 때 보육원에 맡겨져 20살 때까지 자랐는데 보육원에서 자랐다 보니 싸움이 나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신해 싸워주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게 바로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자 동네 어르신들은 아유 미안해를 외치며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만 이런 일이 더 생겼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고는 자리를 떠나셨죠. 그런데 몸을 돌려 돌아가시려는 찰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제 팔을 잡고 집으로 향하셨어요. 너 다 들었니? 저는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괜히 싸움에 휘말린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가운 것 같아서 또 위축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더 움츠려 들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아가, 네가 그 할망구들 얘기를 다 들었을까봐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네가 상처받았을까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토닥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휴, 내가 너무 엄하게 굴었나 보다. 네가 상처받을까봐 이야기 못했었는데 동네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 네가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욕할까봐, 손가락질할까봐 예의 범절을 엄하게 가르치려고 한 거야. 네가 예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야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엄하게 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러신 거였죠. 다정한 편은 아니신지라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못했을 뿐 속으로는 정말 저를 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동남아에서 와서 무시하고 싫어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어디에서 왔든 어디 출신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이었어요. 이 일을 기점으로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실 때도 위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어머니와의 벽이 느껴졌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져 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준다거나 감정을 말로도 표현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잔소리가 늘은 것 같기도 했죠. 어떤 잔소리였냐면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니? 좀 팍팍 먹어라. 옷이 그게 뭐니? 오늘 바람이 얼마나 찬데 가서 옷 갈아입고 와라. 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차갑게만 구시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건 방식의 차이였을 뿐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저를 향한 관심을 표현하고 계셨더라고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저와 시어머니만 집에 있을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불이 한 겹 더 덮어져 있고 제 발에는 수면 양발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목류병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너무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어제 자는데 좀 추웠니? 기침을 좀 하더구나. 지금 추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게 일어난 이 이상한 일을 설명해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좀 보세요. 수면 양발을 신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불도 하나 더 덮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잘 때 제가 일어나서 한 건가 봐요.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몽유병이 심하면 자다가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던데 어떡해요? 병원 가봐야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몽유병이라니? 그거 내가 한 건데?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는 이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어제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는데 기침을 하길래 이불 좀 갖다 줬지. 발이 차길래 양말도 신겨준 거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제 안에서는 또 한 번 왈칵 감정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제가 콜록 한 번 한 거 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였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발이 차가운 건 어떻게 아시고 양말까지 직접 신겨주시고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잠자는 며느리 깰까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양말을 신겨주는 분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수족 냉증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제야 왜 이렇게 양말 좀 신고 다니라고 잔소리를 하셨는지 이해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맨발로 잘만 다니던데 왜 나만 양말을 신으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반항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고 나니까 온 동네 양말을 다 쓸어다가 저 혼자 신고 싶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 또 운다고 하실까봐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돌아와서 훌쩍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물었죠. 왜 어머님은 말로 표현을 안 하시고 이렇게 몰래 뒤에서 챙겨주시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나도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한국인들 대부분이 그래. 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남편은 말로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남자들과는 달리 제가 먹고 싶다던 간식이나 과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사주는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남편에게 반한 이유였고요. 내가 엄마 성격이랑 똑같거든. 속으로는 널 엄청 챙기고 계실 거야. 말로만 표현 못할 뿐이지.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 이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제 외출복 주머니에는 항상 핫팩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미리 따뜻하게 데워서 넣어두신 거였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어떻게 아셨는지 약과 생강차를 달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머리를 말리지 못하고 그만 잠에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수건으로 제 머리를 말려주고 계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런 감사한 기억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었을 때 시아버지의 기일이 되었고 남편과 저 시어머니는 함께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술은 담금주라고 어머님이 예전에 담가두신 건데 좋은 자리가 아니면 안 꺼내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귀한 거 치고 생긴 게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너무 커다란 유리병 같은데 술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막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색이라는 점이 좀 그랬어요. 제 눈에는 그게 흙탕물처럼 보였거든요. 한국 술은 소주처럼 투명하거나 막걸리처럼 탁한 색일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제가 안 먹으려고 하자 남편은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이라면서 한 잔만 마셔보라며 술잔을 제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절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담그시고 귀하게 보관해 오신 걸 참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눈 꽉 감고 한 잔 시원하게 원샷했습니다. 혹시 조금 맛이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의외로 맛이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약처럼 쓸 줄로만 알았는데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나무뿌리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 산에 가면 힐링을 하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물론 알코올의 씁쓸함이 살짝 있기는 했는데 먹기 힘들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나무뿌리가 뭔지 궁금했어요.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인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인삼은 한국의 오래된 약재였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는 물건 중 하나였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산속 그늘진 곳에서만 자라고 6년은 길러야 약효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해요. 병충해에 약해서 6년까지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산에서 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본 것처럼 뿌리가 맞았고 나무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무를 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가난했을 때 뭐라도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먹었던 나무는 쓰기만 하고 배앓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삼은 달랐어요. 인삼의 향은 상쾌했고 인삼주에서는 달큰한 맛도 났죠. 술이 목으로 넘어갈 때는 인삼 특유의 씁쓸한 맛이 혀끝에 남는데 하나의 술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생긴 게 무서워서 안 먹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혼자 앉아서 홀짝홀짝 맛있다고 마시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투안, 이거 되게 귀한 거야. 오랫동안 숙성시켜야 먹을 수 있는 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마시고 다른 거 마시는 게 어때? 아차 싶어서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아주 좋은 자리에서만 꺼내는 특별한 술이라고 하신 게 이제야 생각난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술잔에 술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람 먹으려고 만든 건데 아끼면 쓰냐. 인삼주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돼. 기운도 나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특히 혈액순환에도 좋아서 투안한테 좋을 거다. 얘가 몸이 좀 차지 않니?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귀한 사람에게 귀한 것을 내어주는데 아끼면 쓰겠니? 어서 마시거라 라고 하며 아끼고 아끼셨던 담금주를 주셨습니다. 담금주 병의 반도 마시지 못했는데 저는 이미 취해버렸어요. 사람이 취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꼬부라진 혓바닥으로 시어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하나 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였죠. 제 마음은 말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제 몸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고아원에 갔을 때 목 주변에는 때가 끼고 옷에서는 냄새가 나서 고아원장님조차 저를 안아주지 못했대요. 저랑 비슷한 애들 수 100명을 봤을 텐데 시어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셨어요. 가뜩이나 가진 것 하나 없는 나에게 또 다른 흠이 될까봐 남편에게도 자세히 말한 적 없는 과거였으니까요. 애들이 많아서 싸우지 않으면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힘들었어요. 책상이 없어서 공부를 하려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야 했고 애들 방에는 전기도 안 들어와서 해가 지면 그냥 자야 했죠. 먹고 사느라 바빴던 부모님한테 몸을 씻는 방법도 못 배워서 더럽다고 왕따 당하기도 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들 도망가고 친구도 가족도 없이 살았어요. 두 사람은 제 이야기에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렵게 살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나 봐요. 두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나도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 남편?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랑 가족이 되어주셔서.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품속에서 왜 이렇게 툴툴거리셨냐고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기까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아시냐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다 미안하다고 어른으로서 한참 어린 저에게 사과하는 게 어려우실 텐데도
그렇게 말하며 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는데, 아,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허전했던 무언가가 차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장에서 제 뒷말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마을에 계시는 분이 축사를 하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태국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인 걸 숨기고 일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로 태국으로 송환할 때 돈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알고 계시다 보니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범한 마을 주민으로 바라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 뱃속에는 소중한 생명이 들어있죠. 얼마 뒤면 곧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출산을 준비하며 설레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마음이 뿌듯하고는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평생 살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따뜻한 보살핌을 알려주신 분이니까요.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언니의 한국행 제안으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따뜻한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 제 인생에 무슨 이런 복이 다 있을까요? 우리 남편과 사랑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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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국적과 미국 동부에서도 상류층들만이 산다는 어느 마을의 한 미국인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고개 숙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한국인은 다른 어느 미국인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미국 동부의 어느 마을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에서도 특히나 상류층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거주 중인 알렉스 휘틀리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부유했고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이런 대단한 집안 출신인 저는 어려서부터 온갖 특권을 일상처럼 누리며 살아왔죠. 제 주변은 자연스럽게 저와 비슷한 상류층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로 채워졌고 언젠가부터인가 저와 친구들은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던 것뿐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기는커녕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왔던 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일들을 계기로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치관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미식축구를 시작하며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저는 남들에 비해 큰 키와 넓은 어깨라는 우월한 신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놀리기 딱 좋은 먹잇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건 바로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태국 출신의 아난이라는 남자애였죠. 제가 아난을 먹잇감으로 찍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난은 백인들보다 체격이 훨씬 왜소했고 그만큼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백인 친구들을 선동해서 재미삼아 아난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난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 발음이 너무 나빠서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그를 조롱했어요. 사실 아난은 부모님만 태국인일 뿐 미국에서 태어나 쭉 미국인으로 자란 친구였기 때문에 그의 발음이 나쁘다는 것은 순 억지에 불과했지만 저희는 그런 사실과 상관없이 그냥 아난을 괴롭힌 거죠. 그렇게 괴롭힘이 이어지던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난은 저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외세의 군화발에 한 번도 짓밟힌 적 없는 자랑스러운 나라야. 함부로 태국을 무시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아난은 서럽게 울었어요.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아난을 비웃었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해봤자 거지 같은 나라인 건 사실이잖아. 난 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조롱하며 큰 소리로 웃어댔고 아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또 어느 날은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디선가 처음 맡아보는 음식 냄새가 나더군요. 돌아보니 역시나 아난이 태국 음식 똠양꿍을 점심으로 싸와서 먹고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 걸렸다고 생각하며 아난에게 몰래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아난의 도시락을 엎어버렸죠. 음식이 쏟아지며 아난이 앉아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는 아난을 보며 저와 친구들은 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배꼽을 잡고 웃어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미안. 그거 내 점심이었어? 나는 하도 냄새가 고약하길래 쓰레기인 줄 알았지. 그렇게 저희는 일부러 보란 듯이 코를 막으며 아난을 놀려댔고 결국 아난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식당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얼마 못 가 아난은 전학을 가게 되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와 친구들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고 저의 지난 시간들이 죄스러울 뿐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잘못이라는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우리 백인이 덜 떨어진 아시아인을 괴롭히는 일쯤이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죠. 게다가 저는 세계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일원이었고 이렇게 특별한 국가에서 태어난 저는 선택받은 사람임이 분명하다는 생각도 당시에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다 그들이 못나고 부족해서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고 미국과 수준이 맞지 않는 나라들은 무시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미국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후진국 지위에 머무르는 것은 미국인들만큼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을 테니까요. 미국의 최상류층에서 자라온 제게는 이런 관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저의 주변 친구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제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국가의 국민이고 그 안에서도 최상류층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저에게 앞으로 정말 단 한 번도 예측할 수 없었던 믿기 힘든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던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인 친구 이현수가 나타나며 제 인생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에게는 저의 압도적인 체격도 눈부신 금발도 흰 피부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동양인에게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그동안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해왔던 제 생활은 그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현수가 어떻게 제 삶을 흔들어 놓았는지 그 사건의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된 하루였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아침에 미식 축구 연습을 하고 교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쩐지 교실이 조금 소란스러운 느낌이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운명을 바꾼 친구 이현수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친구가 새로 왔어. 이현수라는 이름을 가졌고 현수는 한국에서 막 유학 와서 잘 모르는 게 많을 테니까 다들 많이 도와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알았지?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고 한국에서 온 이현수라는 친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안녕, 나는 한국인이고 서울에서 살다가 왔어. 주재원이신 아버지를 따라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된 거라서 아직 여기 동네 지리도 잘 모르고 얼떨떨한 상태야. 너희가 많이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어. 대신 너희도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반가워, 잘 부탁해. 현수는 우리 백인들을 앞에 두고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군요. 게다가 미국에 방금 막 왔다면서 영어는 어찌나 유창하게 잘 하던지 누가 보면 미국에서 태어나 쭉 산 학생인 줄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동양인 주제에 저희 백인보다 더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 하며 묘하게 귀티나는 아우라까지 뿜어내는 현수를 보며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같은 반 여자친구 케이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저는 어떻게든 현수를 깎아내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현수를 보고 한껏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물었죠. 서울에서 왔다고? 그게 어디에 붙어있는 도시인데? 난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현수 너 어디 시골 구석에서 살다 왔나 보구나? 저는 제 말에 창피함을 느낀 현수가 얼굴이 빨개진 채 도망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첫날부터 전학생에게 너무 짓궂었나?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현수의 반응은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저를 보며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몰라? 세상에. 너희 집 많이 어려운가 보구나. 집에 컴퓨터와 TV가 있다면 서울을 절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아니, 넌 그럼 여태까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나 오스카상 휩쓴 기생충처럼 재미있는 한국 작품들도 아직 못 봤겠네? 그리고 전 세계 다 휩쓸고 있는 BTS도 모를 거 아냐? 너무너무 안 됐다. 힘내. 현수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황당해서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데 당연히 TV와 컴퓨터가 몇 대나 있고 유명한 한국 작품들도 다 보고 충분히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지금 감히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현수는 이상하네. 그런데 왜 서울을 모르지?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한번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너 혹시 머리가 나빠?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떤 정보를 보고 들어도 얼마 못 가 잊어버리는 그런 타입인가? 그럼 너 공부도 되게 못하겠구나? 안 됐다, 정말. 한국에서 왔던 이현수라는 친구는 얄밉게도 말을 정말 잘했었어요. 현수의 말에 같은 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저를 보고 웃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모욕적인 경험은 난생 처음이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죠. 그러자 케이트가 제게 다가오더니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창피당하지 말고 이제라도 빨리 현수에게 사과해. 한국에 대해 일부러 모른 척하며 널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야. 케이트의 일침에 반 친구들은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모멸감과 수치심에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서둘러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죠. 그렇게 현수가 전학 온 첫날부터 제 자존감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현수는 특유의 친화력과 귀티나는 외모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 나갔고 저는 현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며 여태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들을 느껴야만 했어요. 그건 바로 질투와 불안함이었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어느 순간부터 현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열등한 존재인 현수가 꼴사납게 까불고 다니는 꼴이 정말이지 보기 싫었는데 역시 하늘은 제 편이었던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교내 수학 경시대회였죠. 수학은 평소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었고 여태까지 수학 관련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도 있기에 저는 제가 현수보다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이현수, 너 같은 열등한 한국인은 나랑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아. 너와 나의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곧 느끼게 해줄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수학 경시대회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마침내 찾아온 대회 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다만 제가 긴장을 한 탓인지 아니면 대회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인지 만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주 어려운 문제만 빼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어냈고 이 정도면 무리 없이 현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즐겁게 저는 경시대회의 결과를 기다렸답니다. 저에 대한 열등감으로 일그러질 현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며칠 뒤 드디어 수학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은 저희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더니 이번 경시대회 1등이 우리 반에서 나왔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경시대회 날 컨디션이 좋더라니 역시 내가 1등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상장을 받으러 나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입에서는 제 이름이 아닌 현수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바위처럼 굳어버렸죠. 그러는 사이 현수는 친구들의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건 원래 제가 누려야 했을 영광이었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때 케이트가 여자애들과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IQ가 높다던데 현수도 그런가 봐. 지난번에 현수가 제출한 에세이 봤어? 아이디어도 독창적이고 퀄리티도 다른 애들이랑 비교 불가였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한국어는 세상에서 단어 수가 제일 많은 언어 중 하나래. 그래서 현수가 저렇게 언어에도 소질이 있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체육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수는 우리 미국 애들보다 기초 체력이 엄청 뛰어나대. 솔직히 미국인들은 기름진 음식만 먹어서 고도 비만이 엄청 문제잖아. 그런데 현수는 한국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하고 기본적으로 몸이 가벼운 것 같아. 오죽하면 체육 선생님이 우리 반 남자애들한테 현수 좀 본받으라고 하시더라. 요즘 보면 진짜 우리 학교 탑은 현수인 것 같아. 현수를 찬양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열등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그때 갑자기 저는 이 모든 게 다 현수 때문이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현수를 짓밟아주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 예전에 저희가 태국 친구 아난에게 그랬던 것처럼 현수에게 망신을 줄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 학생 식당에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마침 현수는 김치와 마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김치볶음밥을 점심으로 싸왔고 저는 잘 걸렸다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함께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대체 이 마늘 냄새 나는 시뻘건 음식은 뭐냐? 너 설마 이런 역겨운 거를 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는 아니지? 이거 사람 먹는 음식이 맞긴 한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저와 친구들은 일부러 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현수를 모욕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현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희를 똑바로 노려보더군요. 그 매서운 눈빛에 어쩐지 저는 맹수 앞에선 생쥐가 된 듯 쫄린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저도 현수를 같이 노려보았죠. 그러자 현수는 한숨을 한번 쉬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로 만든 요리고 한국의 김치는 네가 태어난 이 미국의 전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도 칭찬 일색이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품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김치를 보고 역겹다는 둥, 냄새 난다는 둥, 그런 어디 모자란 그런 말은 내뱉지 마. 그러니 가서 네 소세지나 먹어라 알았니? 현수의 말에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수가 울면서 도망갈 줄 알았지 이렇게 당당하게 맞받아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당황한 저희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현수는 저희를 무시하는 말투로 더 할 말 없으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내 앞에서 사라져. 너희는 밥상머리 예절도 모르냐고 말했고 고작 이런 동양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현수의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동양인은 힘으로라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무리 똑똑한 척하며 떠들어봤자 현수는 저보다 체격이 작은 동양인에 불과했고 저는 당연히 힘에서는 제가 우위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대 쳐맞으면 깨갱거리는 강아지 마냥 엎드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제 손을 가볍게 뿌리치더니 돌려차기로 저를 한 방에 녹다운 시켜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현수는 태권도 유단자였던 거죠. 그렇게 모두가 당황하고 있던 순간 제 코에서 쌍코피가 줄줄 터져 나왔고 결국 저는 볼썽사납게 친구 등에 업혀 보건실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양쪽 콧구멍에 솜을 끼워 넣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보건실 문이 열리더니 현수가 들어오더군요. 그 자식을 발견한 저는 바로 등을 돌려 누워버렸어요. 그러자 현수는 제 뒤로 다가와 잠시 망설이더니 사과하기 시작하더군요. 알렉스, 미안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건데 많이 아팠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사과하는 현수를 보며 더 분노가 치밀었어요. 현수가 이러는 것은 꼭 자기가 저보다 우월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건 저만의 착각에 불과했지만 당시 백인 우월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 저는 눈에 뵈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현수에게 괜히 시비를 걸었답니다. 시끄러워. 김치 냄새 나니까 나가. 제가 이렇게 말하자 현수도 더는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보건실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혼자 남은 저는 앞으로 현수에게 어떻게 이 일을 갚아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반드시 현수에게 복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머리를 싸매고 앉아 현수에게 복수할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았죠.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현수가 저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인기까지 많으니 걔를 도대체 어떻게 당해내야 할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집에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얼굴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차피 혼자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으니 할아버지께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죠. 결국 저는 그동안 현수와 있었던 일들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현수가 아닌 저에게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한국인을 그렇게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렉스. 적어도 너는 네가 그렇게 무시한 그 한국인들이 너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는 걸 알아야 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시며 제게 크게 실망했다며 내 손자가 이렇게 어리석고 형편없는지 몰랐다면서 현수가 아닌 저를 질책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저 멍청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를 한심한 놈이라고 부르시며 할아버지와 한국인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일화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곳은 지금까지도 가끔 할아버지의 악몽에 등장할 정도로 생지옥 그 자체였다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더위와 외부와 단절된 정글 속에서 고립된 채 몇 날 며칠 동안 전투를 벌이며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공포를 마주했다고 하셨죠.
베트남 군인들은 꼭 정글 속에 사는 괴물들 같았단다. 그들은 나무 위에서 기습을 하거나 숨겨진 땅굴을 통해 튀어나오며 우리 미군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일쑤였고, 그들을 상대하는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미군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지. 심지어 베트남 군인들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소름 끼치게 흉내내며 정글에 사는 짐승인 척하고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했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베트남 군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온 뒤였고, 결국 우리 부대는 무방비 상태로 몰살을 당했단다. 할아버지는 베트남 군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며 당시를 회상하셨어요. 할아버지를 포함한 소수의 미군은 가까스로 그 끔찍한 전투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베트남군에 포위된 상태였고, 언제 베트남군이 또 기습을 해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는 두려움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베트남군은 압도적으로 강한 적이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할아버지를 포함한 미군들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알렉스, 할아버지는 당시에 기적을 만났었단다. 그래,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때 한국 군인들이 우리를 도우러 와줬던 거야. 그 한국군을 마주한 순간 난 정말이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었어. 할아버지는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군은 곧바로 신속하게 적군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국이 베트남전에 합류한 지 단 며칠 만에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단다. 한국군은 우리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모두 한국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이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언제까지고 한국에게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런 줄도 모르고 한국인 현수에게 함부로 행동했던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저를 보며 할아버지는 당장 내일 학교에 가면 현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그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해달라고 하셨어요. 못난 손주를 대신해 할아버지도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책과 죄책감이 뒤엉켜 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찾아오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현수를 찾았죠. 저를 본 현수는 뚱한 얼굴로 오늘은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현수에게 해온 짓이라고는 조롱과 멸시뿐이었으니 어쩌면 현수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현수의 앞에서 손을 내밀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현수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현수를 향해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현수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잘못된 행동들 전부 다 사과할게. 너한테 열등감이 느껴지고 질투가 나서 그랬어. 늦었지만 이제야 그게 얼마나 못나고 못된 짓이었는지 깨달았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현수는 제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몰라 했고, 저는 어제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현수에게 솔직하게 다 들려주었어요. 평소에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저인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부끄러워서 목소리가 다 떨리더라고요. 현수는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싱긋 웃으며 제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덧붙이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어. 거기엔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알렉스, 너는 대단한 것 같아. 현수는 그렇게 말하며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수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그러자 현수는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어주더군요. 그 미소에 용기를 얻은 저는 현수에게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 현수가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현수를 본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전 베트남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를 만난 듯 반갑게 웃으시며 현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못난 손주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러자 현수는 알렉스는 정말 좋은 친구라며 오히려 할아버지께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그렇게 의젓한 현수를 보며 할아버지는 역시 한국인들의 인성은 반듯하고 훌륭해라며 감탄하셨죠.
사실 생각해보면 현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친구였는데 저는 왜 그렇게 현수를 미워하고 질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전에 제가 어리석고 한심스럽게 느껴질 뿐이랍니다. 현수의 너그러운 마음과 할아버지의 꾸지람 덕분에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그날 이후 저는 현수와 더욱 가깝게 지냈고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현수와 친하게 지낼수록 마음의 가시처럼 자꾸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전에 제가 태국 친구 아난을 괴롭혔던 일이었죠. 아무리 지금처럼 정신 차리기 전의 일이었다지만 그건 명백한 제 잘못이었고 저는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난에 대한 일을 들은 현수 역시 이제와 늦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아난에게 사과를 하라고 강력하게 말했죠. 며칠 뒤 결국 저는 아난의 SNS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만약 허락해준다면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내 모자란 언행 때문에 아난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처음에 아난은 제 메시지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몇 번이고 진심을 담아 아난에게 사과를 했고 제가 답이 없던 사과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보내자 얼마 후 고맙게도 아난은 제게 짧은 답장을 해주었어요. 아직은 너를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가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진심이라고 믿어.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보자. 아난의 답장을 보는 순간 저는 지난 날에 대한 후회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는 제 옆에서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아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예전에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지금 한국인 현수는 저의 인생을 구해주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현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사람을 외모와 국적으로 판단하며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엉망으로 살고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현수라는 훌륭한 한국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불량 학생으로 지냈던 알렉스는 더는 없어요. 요즘 저는 현수를 본받아 성실하게 공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한 단계 더 나은 인간이 되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현수의 옆에서 현수를 닮아가다 보면 언젠가 분명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현수의 앞에서 다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했고 현수는 그런 저를 보더니 아주 인상적인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건 바로 고아원 봉사였죠.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그곳에 있는 다국적 어린이들을 돌보며 저는 말로만 하는 다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장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답니다. 물론 이건 모두 현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지막으로 제 고마운 친구 현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현수야, 얼마 전에 우연히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너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너같이 좋은 친구를 만난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라. 앞으로 너에게 배운 대로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할게.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친구야. 끝으로 저에게 현수라는 좋은 친구를 알게 해준 한국과 한국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현수라는 친구가 아주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네요. 알렉스 씨도 좋은 한국인 친구와 더 나은 삶을 사신다니까 좋네요. 둘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재밌었는데 혹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들려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